뾰로로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추석 연휴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렇죠.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앞서 잠깐 광고로도 나갔는데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홍보 영상 많이 보셨죠? 가수 지드래곤, 또 박찬욱 감독, 박지성 선수, 그리고 DJ 패기구, 그리고 안성재 셰프, 그리고 가수 장원영, 마지막 신 스틸러, 이재명 대통령까지. 예, 출연진 몇몇이 다 어마무시해서 이거 AI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죠. 자, 이분들 모두 국가적 대사의 성공을 위하는 마음에 출연료 없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와우! 자, 오늘 사건 반장 출연자 소개해드리죠. 예, 이분들은 다 돈 받으십니다.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예, 박지은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 달립니다. 예. 용산행 KTX입니다. 각질 가득한 한 아주머니의 족이에요. 냄새는 보너스 당장 내려 하신 문소희님. 자, 부산 안락동의 한 분식집입니다. 홀에서 고양이 3마리나 키워요. 캣타워에 배변 패드에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신 김연수님. 자, 부산 남구 아파트입니다. 앞집에 이사 온 신혼부부가 이런 선물을 놓고 가셨어요. 각박한 세상 살맛 난다. 참 예쁜 부부네요 하신 김소희님. 자, 45년 전 미국의 삼촌집으로 4살 때 입양 간 동생 이지훈을 찾습니다. 이 사진은 동생이 입양 전에 엄마 성말자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이지훈 찾습니다 하신 이승영님. 자, 주말 부부합니다. 사모하는 김종남 여사, 새 아이들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하신 신양승님. 자, 구미의 권건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설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볼까요? 자, 결국 음원 철회입니다. 사건 반장이 일본의 사반가족 제보를 받아 맨 처음 전해드렸죠. 이 가수 김광석 씨 노래 표절 의혹을 받은 일본 밴드 수파 토잔부. 방송 이후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졌는데요. 다시 한번 원곡과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足を踏み出す大地に触れる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ここにいること歩いてること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耳を澄ませば景色は色づいてく声を 자, 이걸 다시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직후에 이 음원이 철회가 됐어요. 네, 일단 이 슈퍼 토잔부라는 밴드, 번역을 하면 슈퍼 등산부라는 이름이에요. 지난달 10일에 발표한 신곡 산보. 가수 김광석 씨의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멜로디가 정말 똑같습니다. 표절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한 제보자께서 라디오를 듣다가 우연히 노래를 발견했는데 김광석 씨의 리메이크 곡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면서 저희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해주셨었죠. 저희가 지난달 18일에 보도를 했고 그 직후에 이 슈퍼 등산부 곡의 유사성은 인정하면서도 곡을 만들던 당시에는 몰랐던 노래라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도 부끄럽다, 너무 똑같다, 이 밴드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고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약 2주가 지난 어제 슈퍼 등산부 결국 음원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 산보 음원을 순차적으로 철회하고 동시에 관련 영상 공개와 관련 활동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양지열 변호사님이 이거 명백한 표절이다, 고민할 것도 없다, 그냥 딱 잘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고 나서야
이게 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팬들 그리고 이 일로 불편을 느꼈을 사람들께 사과한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다 이제 그 수습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표절도 인정하지 않았고 수습할 생각도 없다라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이제 사실상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과잉보호 경호원 벌금입니다. 자, 지난해 공항에서 황제 경호 논란을 겪었던 이 배우 변우석 씨의 경호원들 결국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영상 보고 가시죠. 자, 지난해 7월 인천공항 변우석 씨 보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팬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경호원들 번쩍번쩍 플래시빔 발사. 야, 찍지 마. 저리 비켜. 자, 이쯤 되면 거의 국가원수급 경호, 황제 경호다 논란이 됐던 건데요. 아, 진짜 이게 무슨 민폐니 이게. 네, 지난해 7월 변우석 씨가 출국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을 때 정말 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경호원들이 다른 승객에게 플래시를 비추기도 했고요. 또 항공권을 검사하거나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황제 경호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이후에 결국 40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며 경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피고인이 더는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는 이 배우 변우석 씨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경호 대상자가 변우석 씨입니다. 경호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재판부에서 말씀을 좀 했는데요. 만약에 경호를 받을 거라고 하면 사실은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몰래 가거나 해야 되는데 일정도 공개하고 대놓고 나오면서 사실은 팬미팅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얼굴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감으로써 저런 게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당연한 겁니다. 일정 비공개 또 당연히 가리고 은밀한 곳으로 가는 게 경호의 원칙상 맞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차량 정비 중 쿵입니다. 자, 순식간에 도로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교차로 양쪽에 두 차량이 논스톱 직진! 꽝! 검은 차는 저렇게 쭉 가다가 인도 넘어서 가로수 앞고 꽝! 벌러덩 전복됩니다. 자, 흰색 차량은 스르르르르 앞에 한참 정비 중이던 차량 안돼 쾅! 아, 에라이 하면서 손에 든 스패너를 바닥에 휙! 자, 그 순간 눈에 들어온 저쪽 사고차 짜증날 틈도 없이 후다닥 가가지고 자, 신고해야지 하면서 저기다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운전자를 구조하러 가는데요. 교차로 조심해야 됩니다. 매번 조심해야 됩니다. 교차로는 어떤 차가 올지 모르니까 서행을 해야 되는데 두 차량이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추돌한 사고고요. 지금 정비소에서 지금 한 차량은 정비소에 가서 다시 추돌을 해버리고 한 차량은 인도 턱을 넘어가가지고 전복되는 사고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거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비소 직원이 차량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수리를 거의 끝나가는 말이야 마당에. 아유, 끝나갈 때. 새로 또 수리해야 돼요. 박살날 지금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차량이 쓰러져 있으니까 운전자는 저 구조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사고는 났지만 정비소 직원이나 사고 차주들 모두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합니다. 자, 지금 한참 막 정비 중이던 차량인 저 검은색 차량. 자, 기껏 수리해놨건만 또 수리해야 되는 상황. 정비소 직원도 저 검은색 차주도 짜증 지대로겠다. 그렇습니다. 그 사고 난 차량이 정비 중이던 차량 와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그 사고 수리 중인 차량의 그 문이라든지 휀다, 타이어, 휠, 뒷범퍼 등이 다시 파손됐기 때문에 다시 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 사고 난 차량 둘이 이제 과실 비율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차량에서 보험 처리 해주겠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 처리 되는 건데 저 사고 당한 차량, 정비 중인 차량의 차주는 사람이 안 다쳐 다행이다라면서 문제 없이 제수리해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저렇게 제수리하려면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까? 쿨하시게
잘 해달라고 했으니까는 수리를 좀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밥만 먹고 갈게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아들을 둔 50대 여성입니다.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아들은 결혼 후에 계속 해외에서 살다가 몇 달 전 이직을 하면서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처음 맞는 명절이기도 하고 그동안 자주 못 봤던지라 오랜만에 맛있는 걸 뭘 해주면 좋을까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들 부부가 추석 당일에 오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그날 친정에 먼저 들렀다 온다면서 저녁이 돼서야 도착한다는 겁니다. 아들네 집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편도 3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녁밥 먹고 하루 자고 가라고 했는데요. 며느리가 그냥 밥만 먹고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혹시 다음날 일정이 있냐, 밤에 운전하기도 힘들 거다라고 하니까 며느리는 일정이 있는 건 아닌데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자서요 라면서 꼭 집에서 자야 한다고 하네요. 남편은 요즘 애들 원래 다 저런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아니 1년에 고작 2번뿐인 명절인데 앞으로도 시댁에서 절대 안 자겠다고 하니까 며느리에게 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들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우리 엄니 뭐가 그렇게 또 서운하실까? 어? 엄마 하은이가 친정에서도 잘 안 자요. 잠자리 불편하지, 화장실 불편하지, 샤워하는 것도 신경 쓰이지, 옷도 편하게 못 입지. 엄마 얘가 얼마나 예민하냐면 어디 호텔 가서도 잠 못 잘까 봐 커피를 안 마셔. 아이 별걸 다 서운해하시네.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예, 다음 사연자 엄마의 요요요요요 못난 놈 은배 이 녀석아, 내가 며느리 보고 싶어서 이러냐? 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들놈의 엄마 아빠 집에서 하루를 안 자고 가려고 그래. 야, 그리고 마누라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서방이 확 휘어잡아서 야 오늘은 그냥 자고 가 해야지. 마누라 눈치만 보고 이 한심한 녀석 같으니라고 X입니다. 자, 팀장님부터 갈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집에 와서 사실은 며느리가 일도 하고 잠을 자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3시간 걸려서 가는 게 낫지. 사실은 그 시모 입장에서도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며느리랑 같이 가게 하면 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며느리가 안 잔다고 하면은 요즘 며느리들 잘 안 자거든요. 쿨하시게 그냥 보내주시는 게 서로의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며느리가 안 잔다고 하면은 그냥 웃으면서 그냥 먹을 것만 싸주고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요즘 명절에 제일 붐비는 데는 공항이라고 하죠. 사실 요즘에 이제 명절에 그 맞이하는 방법이 다 달라진 겁니다. 집안마다 차이는 있을 거고 또 제보자분이 속이 좁으신 건 아니에요. 제보자분은 당연히 속이 상하시고 서운하시겠지만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걸 어쩝니까? 게다가 또 저 며느리라는 분이 또 친정에서도 안 자잖아요. 친정에 들렀다가 그러니까 이 부부는 그날 하루는 그냥 양쪽 집안을 들리는 걸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냥 서운하시겠지만 세상이 바뀌었으니 어쩌겠습니까? 자, 박 변호사님 듣고만 계실 거예요? 예. 아니 뭐 저는 뭐 완전 다른 의견이보다는 세상이 바뀐 거를 어머님도 아셔야 되는데 왜 제가 이제 X를 들었냐면 약간은 변명 아닌 핑계도 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못 잔다고 하지 말고 어디 가야 되고 일이 있었다라고 아들이 또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덜 서운했을 것 같아요. 사실 서운한 감정이에요. 혹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지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자는 것보다 보내주는 게 사실 맞긴 해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 이제 당장 시가에 가야 되는데. 저도 차라리 어머님께 어머님 저희가 잠자리가 불편해서 차라리 하루 자고 뭐 언제 또 다시 올게요 이렇게 좀 예쁘게 말씀을 드리거나 좀 서운함을 알아주셨다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저희 가족분들은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고 적응을 하셔야 된다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JHK님은 부모님들 마인드를 서구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요즘 좀 힘듭니다라고 하셨고, 라볼꼬젤님, 굳이 서로 불편하게 뭐하러 자고 갑니까? 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연휴에도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그런 나라가 있다죠.
모두가 숙면하는 이생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또 한 분 오셨네요. 에이스 침대.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누가 따라올 수 있겠어? 이런 얼음 라이프. Icon Ice Mini. Icon Ice Original. Icon Ice Standard. Icon Ice Max. Coe Ice Arrow. Crazy. 어떤 라이프를 원하든 코웨이라면 다 가능. 얼음 정수기도 결국 코웨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코웨이. 난시 세상이 흔들려도 난시엔 아큐브. 시야가 흐릿하고 눈이 뻑뻑하다면 흔들림을 줄이는 4개의 안정화존과 눈물을 지켜주는 수분 기술로 하루 종일 세상이 흔들려도 난시엔 아큐브.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자신의 차량을 600m나 끌고 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데 경찰에선 지금까지 신원 특정조차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와, 양 변호사님 방금 영상이 잠깐 나갔는데 세상에 저런 일도 있네요. 너무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고 무섭습니다. 이게 지난달 17일 날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이고요. 제보자분은 그때 이제 청주에서 천안에서 충주로 가고 있던 길이었는데 2차선이잖아요. 옆에 대형 트레일러가 오니까 좀 불안하고 무섭고 위험할 것 같아서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럴 때 바로 트레일러 앞에 있던 차 2대가 또 한필을 1차선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앞질러 가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또 한 1km 정도 간 뒤에 우회전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예. 나란히 트레일러와 같이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제보자는 최대한 트레일러와 멀리 좀 떨어져서 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사고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멈춰! 멈춰! 자, 당시 영상 직접 보시죠.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게 약간 서커스 하듯이 뭐 균형을 이루어서 가는 거였다고 저도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저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간다고 하잖아요. 뭐 가족들하고 통화는 못 하겠네. 제발 아프지 않게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게 내 마지막인가. 뭐 이런 생각이 빠르게 화살처럼 이제 스쳤습니다. 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지금 보다시피 트레일러는 1차선이고요. 제보 차량은 2차선인데 이렇게 접촉이 생깁니다. 근데 90도로 꺾이면서 트레일러 앞에 지금 걸쳐진 상황이에요. 이 제보 차량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문제는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멈춰! 계속 얘기를 하고 앞 창문은 이미 부서졌어요. 안 보입니다. 운전자가. 네. 절대 소리도 못 듣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빵빵. 브레이크 빵빵 누르는데 못 듣는 것 같고 예. 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을 밟거나 둘 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혹시나 그렇게 하다가 균형이 상실돼서 급정거가 되면 튕겨져 나가거나 아예 밟혀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깔려 죽을 것 같다는 공포심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저 좀 잡아주세요. 이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제보자 차량, 이게 트레일러. 이렇게 밀고 쭉 600m를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보자 차량을 트레일러가 앞에 끌고 600m 정도, 약 36초가량을 달렸었는데요. 그건 어느 순간에 이 제보자 차량이 정상 주행차로 돌린 다음에 갓길에 차가 정차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트레일러는 정차를 안 하고 거기서부터 약 100m가량을 또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막 비상깜빡이를 깜빡깜빡 켜고 있으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사고를 인지했겠구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렇게 1m가 아니고 600m 갈 정도면 사고를 인지를 했겠죠. 그런데 이 제보자 저렇게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네. 차량만 좀 파손을 입었던 상태인데 근데 그 당시 아까 뭐 비명 들었죠. 예. 으악 이런 거.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죽을 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고 아까 말씀대로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겠습니까? 정말 저 순간, 그 찰나의 순간 본인의 어떤 일생이 진짜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펼쳐졌을 겁니다. 정말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지만 천만다행
갓길에 멈췄습니다. 그 뒤엔 어떻게 됐는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너무 놀라서 이제 좀 숨을 고르고 있었고요. 제 전방에 한 100에서 한 150여 미터 앞에 그 해당 차량이 정차를 한 걸 봤습니다. 근데 한 3분간 정차를 해요. 이제 저는 도망가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서 내리려고 했는데 여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지금 현장으로 사람 보내드릴게요. 예, 전이차도 같이 치료하세요. 예, 차가 완전히 완파됐어요. 이거 중부 내륙인 것 같습니다. 차량 도주해요. 도주를 해요? 네, 목소리 들으셨죠? 참 그대로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제보자의 차가 멈추고 이 트레일러도 앞으로 조금 더 달려간 후에 갓길에 멈춰서 한 3분 정도 서 있더래요. 지금 서 있네. 네, 그 모습을 보고 제보자가 그래도 도망가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했는데 자, 겨우 숨을 고르고 정신을 차린 뒤에 운전석 문이 저기 사람, 네, 운전자. 사람 보이죠. 그 운전자가 일단은 숨을 고르고 또 운전석 문이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으니까 뒷문으로 겨우 나와서는 일단 경황이 없어서 경찰보다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회사랑 통화를 하면서 트레일러 쪽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이 차에서 내려서 이 차를 좀 살펴보고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시 차에 오르더니 그대로 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당시 제보자는 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던 데다가 트레일러 뒤로 다른 차들이 막 쌩쌩 달려가니까 시야도 가려져 있고 그래서 카메라를 켜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일단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지인의 차를 타고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딸과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놓이면서도 막 그동안 힘들었던 게 막 한꺼번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정말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경찰에 신고는 했으니까 CCTV 천지잖아요. 고속도로에 금방 잡히겠거니 생각하셨는데요. 자, 완전 예상 밖으로. 자, 제보자와 경찰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사고 나기 전에 왔던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하이패스 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게 개인정보라서 도로공사에서 잘 안 보여주기도 하는데 아니 이건 범죄 정보잖아요. 거기서 들어왔는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봐야죠. 밝혀내야죠. 이거를 안 잡아주면 어떡합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구간나서 아니면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따라가 봐야죠. 어렵지만 앞뒤로 따라갈 수 있는 한도까지는 따라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대로 종결을 짓는 거예요? 방법부터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는 억울해서 도저히 그냥 못 있겠네요. 와, 이거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고 당일에 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가지고 경찰에 제출을 했는데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제보자가 먼저 제안한 방법은 하이패스 통행 기록을 보면 그렇죠. 어느 차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경찰이 답변이 개인정보라서 도로공사에 잘 안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들으신 것처럼. 예. 그리고 고속도로에 아까 CCTV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건 사실 교통 흐름, 차량이 얼마만큼이나 오가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번호판이 안 찍힌답니다. 근데 그 번호판이 찍히는 카메라는 과속 단속 카메라인데 과속을 안 했으면 찍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게 구간 단속 카메라에는 번호판이 찍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엿새가 지나서 이 경찰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구간 단속 카메라 내가 다 전부 다 고장 나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뭐 고장 여부를 떠나서 CCTV도 보존 기간이 3일인데 이미 엿새가 지났기 때문에 다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왔죠? 네, 자수를 했습니다. 트레일러 기사가 자수를 했는데 뭐 이게 못 잡는 것도 사실 신기한데 자수를 하면서 한 말이 조금 놀랍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차량을 밀고 달린지 몰랐고 앞으로 잘 안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갓길에 세워서 확인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박 변호사님, 합니다. 운전 지금 몇 년째 하시죠? 제가 한 20년 넘게 했는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납득할 수 없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어떻게 그럼 그걸 자수했냐? 몰랐다. 말이 안 내 되죠. 차가 왜 이렇게 잘 안 나가지? 말이 안 되죠. 이상하네? 뭐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 어떻게 자수를 하게 됐냐라고 하니까 제보자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인들이 이건 네 차 아니냐고 해서 그래서 사고 낸지 알고 이제 자수를 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는 도주 차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아마 경찰 조사가 막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이 운전자가 문제입니다. 아주 트라우마에 지금 빠져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 아주
좁은 공간에 있으면 공포를 느낀다고 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멀미도 자주 느끼고 그 치료가 좀 더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저걸 몰랐다. 저희가 뭐 함부로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진짜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상식선에 비춰볼 때 좀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 안에 있는 레슬링장에서 훈련이 한창인 모습입니다. 중1 아들은 소년체전에도 나가며 경험을 쌓고 열심히 운동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훈련 중 갑작스런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레슬링을 시작한 지 7개월 정도 된 중1 아들이 훈련 도중 사고로 현재 사지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제보입니다. 자, 아버지 말씀으론 이 학교에 레슬링부가 있는 걸 알고 일부러 자식을 위해서 이곳으로 이사까지 하셨다고. 네, 제보자분 아들이 초등학교 때는 2년 정도 야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뭐 신체 조건이나 이런 게 좀 밀리는 편이어서 종목을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레슬링부로 들어가려고 이 학교를 일부러 간 겁니다.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뭐 소년체전도 나가기로 했었고 체력이라든가 훈련 같은 것들이 많이 딸리긴 해도 뭐 형들하고 잘 지내면서 굉장히 재미있어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7월 16일 날 오후 5시 정도가 좀 넘었을 때 학교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다쳤는데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 뭐 가슴이 철렁해서 학교로 쫓아갔고 아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자, 제발 큰일이 아니길 하나뿐인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바라셨죠. 하지만 사고가 있은 지 석 달이 다 돼가는 지금 아들은 이런 상태입니다. 아버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진단으로서는 사지마비가 오고 가슴 밑으로는 일단은 감각은 없습니다. 그 말이나 그런 거는 다 괜찮고 어깨 좀 들썩이고 손가락은 펴지는 못하고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그 처음에는 모든 걸 다 해줄 듯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조금 변한 것 같더라고요. 7월 16일날 사고가 나고 그 며칠 뒤에 방학이 있었는데 방학 동안에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연락이 없고 방학 끝나고 다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책을 강구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자, 가슴 밑으로는 감각이 없다고. 의식은 있는 겁니까? 다행히 의식은 있고요. 말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이 척추 손상, 그러니까 사지 마비를 동반한 경추 5번과 6번 탈구로 사고 당일날 수술을 받았는데 아들이 지금까지도 가슴 아래쪽 부분으로는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아까 어깨를 좀 들썩일 수는 있는데 손가락은 펴지 못하는 상태라고 아버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런 아들을 간병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하던 사업도 모두 접었고요. 모두 폐업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아들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에 한 번씩 돌려줘야 하고 그리고 재활치료도 하루에 약 30분씩 10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막막하실 텐데 병원에서는 아들이 어리니까 어린 만큼 재활을 열심히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지만 이 아버님 하루하루가 정말 막막하고 힘드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아버지가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코치한테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못 봤다. 이 아버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사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면서 코치와 나눈 대화 함께 들어보시죠. 코치님 이쪽을 보고 계신 거죠? 어떤 자세인지 좀 보여줄래? 동작을 보셨다고 하셨죠? 예. 맞죠? 예. 동작을 보셨다는 말은 떨어지는 것도 보신 거 아닙니까? 예, 떨어지는 자체는 제가 확실하게는 못 봤습니다. 근데 동작이 이렇게 수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꺾이는 장면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 옆에 계셨는데 회전하는 거는까지는 보고 예. 떨어지는 거는 제가 못 보고 그다음에 엎드려져 있는 건 제가 봤습니다. 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마에 여드름이 터져 있었고 이게 이렇게 되면서 목이 이렇게 꺾인 것 같습니다. 코치님께서 얘기하시면 일단은 동작은 확실하겠다. 맞죠? 예.
예, 박 변호사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이제 이 훈련장 앞에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찍히진 않았는데 일단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코치 포함해서 4명이 있다가 그중에 1명은 어디 가고 3명이 훈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3학년 학생하고 지금 제보자 아들하고 이제 같이 훈련을 했었는데 뭐 3학년 형이니까요. 뭐 업어치기, 엉치거리, 뭐 연습 같은 걸 하는데 그걸 하다가 중간에 했던 게 팔 끌기 후 안아 던지기. 이게 영어로 수플렉스라고 해요. 뭐 레슬링에서 꽃이라고 빌리는 기술인데 잡아가지고 이게 껴 머리 저렇게. 뒤로 넘기는 예. 겁니다. 예. 뒤로 넘기는 거. 저 기술을 이제 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코치 얘기가 좀 중요합니다. 이 코치는 바로 옆에서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넘길 때 요겁니다. 이게 슈플렉스 안아 넘기기 기술인데 조를 때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다치는 건 못 봤다고 해요. 넘기는 거는 봤는데 하는 모습은 못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마에 여드름이 터져 있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제대로 넘어지지 않고 이마부터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닌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마로 떨어지면서 참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목이 이제 꺾인 것 같다. 뭐. 자, 그런데 아버님 입장에서 아들이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뭐 정말 좀 정확히 좀 알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자기 아들은 중1이면서도 키가 1m 50에 48kg이고 좀 왜소한 편이었고요. 중3 학생 상대편은 1m 70에 60kg가 되니까 상당히 체급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건 20cm 신장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왜 체급이 틀린데 같이 훈련을 시켰냐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난해 12월부터 연습을 이제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 기술, 스플렉스 기술이 처음 한 게 아니고 그날도 했는 건데 상대를 바꾸면서 훈련을 왔기 때문에 지속돼 왔다는 얘기고요. 그 대한레슬링협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체급 차이가 나는 경우에 훈련이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 하지만 차이가 나는 거는 무리가 맞다라고 답변하고 있고요. 또 체육관을 운영하는 다른 레슬링 관계자는 요 최근에 레슬링 하는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체급을 맞춰서 똑같은 체급을 맞춰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저렇게 연습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에는 코치나 감독이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저런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자, 신장 20cm 차이, 체중 12kg 차이. 더군다나 이 사고를 당한 학생은 중학교 1학년, 그 상대는 중학교 3학년 형. 자, 학교 측 대응에도 좀 서운해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제보자인 아버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사고 이후 방학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학 동안 교장 선생님이나 뭐 체육 선생님, 코치님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기만 하고 모든 논의는 개학을 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뭐 죄송하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점점 학교 측의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너무 속상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 측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공식적인 훈련 중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말하기가 힘든 사안이라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심리치료 등을 알아봤지만 아버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레슬링협회 측에서는 대한체육회 안전재단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대회 중에 다쳤을 때는 보험 처리가 되지만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는 해당이 안 되더라면서 너무 안타깝고 협회 차원에서라도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이 아버님은 생업을 중단하고 아들 병수발에만 지금 올인하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좀 방법이 없나요? 일단 학교 내에서 활동에서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학교 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그 회를 대상으로 해서 공제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슷한 사례가 2008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때도 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이었었고 마찬가지로 사지마비와 경추골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법원에서는 이제 일부를 인용을 해서 9억 원 지급을 하라라고 했거든요. 당시에는 학생 측에도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재판에서 다뤄지긴 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그렇습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학생 입은 피해는 빨리 필요한 부분을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자체가 학교 안전공제의 목적이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을 했었거든요. 이쪽을 한번 좀 알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명절날 아들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한 손 가득 검은 봉지 여러 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봉지를 여는 순간 가족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며느리가 사온 이 선물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예, 추석 명절 특집 별별 상담소 마지막입니다.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자, 어제는 얄미운 시누이 사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부글부글 하셨었는데 오늘은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가족. 일단 20대 후반 여성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오빠가 결혼한 지 2년이고 아이는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분 집이 큰 집이라서 뭐 명절 준비 음식 차리고 이런 게 다 이 집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이 정부 치고 일하고 나서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어머님이 저녁을 차리려고 하니까 이제 올케가 자연스럽게 도우려고 일어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친오빠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네가 좀 해! 이런 거예요. 아, 여동생한테? 네. 이 여동생은 하루 종일 전부 치고 겨우 자리에 앉았는데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밥 다 먹고 나서 후식으로 어머님이 과일을 좀 챙기려고 하니까 또 갑자기 오빠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네가 깎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오빠가 여동생을 부려먹는다. 어렸을 때부터 둘이 엄청 싸웠을 것 같아요. 그랬나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빠는 명절 때만 되면 어떻게든 올케 손에는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전전긍긍하면서 모든 일을 여동생인 사연자에게만 시켰다고 합니다. 사연자도 올케가 자기보다 한 살 어리기도 하고 또 괜히 시집살이 시키기 싫어서 본인이 좀 나서서 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점점 서로 이제 습관화가 되고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사연자가 아예 집안의 전담 일꾼이 돼버린 겁니다. 올케는 뭐 그렇다 쳐도 오빠까지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니까 사연자가 나도 명절에 좀 쉬고 싶다고 진담 섞인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걸 들은 아버지는 그럼 너도 얼른 시집이나 가! 라면서 장난 섞일 말씀만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빠야 자기 와이프니까 그런다 쳐. 이 부모님조차 딸인 이 사연자를 야 네가 해 뭐 약간 이렇게 몰아갔다면서요. 맞습니다. 부모님, 어머님은 좀 무뚝뚝한데 아버지, 시아버지가 조금 원래는 안 그런데 쿨한 척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쿨한 시아버지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 너무 멋지다. 멋쟁이. 그래서 본인이 못하니까 이 사연자 딸한테 시켜요. 야, SNS 한번 확인해봐라. 며느리 겁니다. 그리고 뭐 좀 확인해봐라. 이렇게 다 시켰다고. 급기야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그 딸한테 시켜가지고 전달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연자가 올케한테 가족여행 한번 가자. 추석 언제 오냐. 이런 사소한 말까지 시아버지가 원한 질문까지 다 대신해서 전달해줬다고.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우리 가족여행 한번 가자 며느라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딸내미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팀장님 이러다가 착한 딸도 삐뚤어지는 거 아닙니까? 착한 딸이 삐뚤어지는 것보다 시누이 올케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2월 웬일인지 올케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그 설에는 제가 직접 전을 부쳐서 맛있게 부쳐서 가져갈게요.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연자도 반신반의했지만 부모도 반신반의했고 또 그리고 기대심도 있었어요. 혹시 맛있게 해올까? 자, 기다렸더니 마침 올케가 도착을 했는데 좀 민망한 얼굴로 검은 봉지 몇 개를 내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었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바빠가지고 올케가 이걸 못했어.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집에 가가지고 가보니 줄이 길게 섰더라. 기다려가지고 제일 맛있는 전을 사왔다면서 전을 꺼내놨습니다. 그 전통 시장에 있는 전집에 가서 사온 거예요? 사실은 그 집이 맛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검은 봉지를 꺼냈더니 거기에 이제 뭐 밀봉도 안 돼 있고 뒤 섞이고 망가져져 가지고 이 전인지 빈대떡인지 아무튼 간에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아이구나 참 이렇게 쯧쯧 끈을 찬 거죠. 근데 뭐 맛이야 있겠지만 그렇게 막 뒤죽박죽되고 막 흐트러져 있고 이러면 차례상에 올리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조상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를 어쩌나 하고 고민하던 부모님이 결국 오빠 부부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연자 딸을 불러서 우리 얼른 장 다시 봐서 전 다시 붙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가 난 사연자 곧장 오빠 방에 들어가서 야, 같이 장 보러 가자. 전도 붙여야 돼. 라고 말했는데요. 침대에 누워있던 오빠가 인상을 팍 쓰더니
야, 나 2시간 운전하고 왔거든?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있던 게 누군데? 네가 해, 네가. 버럭 화를 내더랍니다. 옆에 있던 올케는 올케.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대요. 자, 결국 이 사연자, 여동생이자 딸, 2년 동안 참아왔던 화를 팍 폭발했는데요. 자, 여동생 역의 김하은 아나운서, 오빠 역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쿨한 시아버지 아빠 역의 양지열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 오빠!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닌겨? 아, 하루 종일 내가 나가 전 다 붙이면 그거 싹 다 네 배때기로 다 들어가잖아. 야, 반말하지 말고. 맛도 별로 없더만. 뭐 내가 시장서 사온 거 뭐 봤나? 이게 훨씬 맛있다, 아이가. 그 전이냐? 부스러기 아닌가 부스러기. 다 망가져서 먹지도 못하겠구만. 아빠 안 그러노? 안 그래. 야, 이마. 네가 사온 거 올렸다가 우리 집 폐가 망신하게 생겼다 봐. 아이고, 아무튼 나는 전 사왔으니까 끝! 다시 만들 거면요. 요 하은님이 시키면 돼요. 내가 시키지 마있어.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아빠 뭐라고 좀 해봐. 시켰다는들아 지금 우리한테 시급한 게 뭐야? 장 보러 가서 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차 시동 걸어.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게 집구석인가? 사투리가 좀 다 다른 잠깐만요, 것 같아요. 이거 네. 약간 족보가 예, 거의 가족이 지금 아니, 아버지는 전라도 쪽 사투리를 같고요. 예. 저는 경상도 쪽이고 자식들은 동생은 가짜 경상도 사람 같아요. 가짜 경상도 사람이요.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게 그러니까 이 호남 아버지가 경상도 쪽에 결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살기는 경상도에 경상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호남 사투리를 쓰는데 야. 자식들은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는 거죠. 아 이거 헷갈리네. 자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지금 저도 지금 양 변호사님. 예. 아 근데 이 오빠 부부 말이죠. 너무 얄밉다. 그러니까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얄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대요. 그런데 둘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1억 원을 말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연자분이 원래 따로 살고 있었는데 돈을 보태주려고 자기 집을 빼고 보증금을 빼서 오빠를 도와주고 부모님에서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사실은. 그런 이걸 가지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되게 싫은 거고 그러고 나서 또 갑자기 이 오빠가 명절 앞두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명절 음식 이제 사서 먹는 게 어떠냐. 요즘 누가 차례 지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지금 말고 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랬더니 오빠라는 사람이 그럼 앞으로 명절에 못 가겠네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랑 싸웠다고 한번 뭐 이렇게 좀 빡 튕겨보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대출까지 받아서 서포트를 해줬는데 이 아들놈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명절에 뭐 차례 지내고 일하는 것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사서 전을 뭐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공감대가 돼야 되는데 대충 사가지고 먹으라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거고 뭐 법적으로 뭐 문제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건데 저는 뭐 좀 가급적이면 이제 명절 때 그 차례도 2번 이제 명절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좀 음식을 간소화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제는 좀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뭐 양 변호사님도 짧게. 뭐 사실 이 아버님이 욕심들이 아직 있으세요. 요즘에 명절 음식 특히 전 같은 거는 바깥에서 파는 음식도 준비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 여행 모임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세대랑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하고 싶으시니까 딸한테 딸을 괴롭히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은배 팀장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양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은 찾아가셔야 되는 입장이지만 은배 팀장님은 오는 걸 받아주셔야 되는 입장이신데 자식들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그래서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며느리가 이제 명절 증후군 때문에 며느리를 잘 안 시키는 스타일이고 또 그렇다고 제 딸 시킬 수도 없으니까 직접 제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사모님한테 너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제 아내한테는 제가 용돈을 드리죠. 그러니까 며느리도 편하고 딸도 편하고 이게 가장 저는 힘들어요. 이 솜씨가 없어. 아니 왜 팀장님 본인은 안 하세요? 저는 설거지만 담당입니다. 진짜. 네네. 저는 좀 합니다. 전 하세요. 네. 양 변호사님은? 저는 뭐 딱히 하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나쁜 남자. 자,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길끝 쪽에 서는데 뒤에서 달려온 차가 쾅!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자, 그런데 쓰러진 여성을 놔둔 채 옆으로 도망을 치는데요. 왜 도주해? 자, 겨우 몸을 일으키자마자 다시 다가오는 차량에 여성이 또 쓰러집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자, 하지만 이번에도 차는 슝 뭐야, 가버리는데요. 저거? 자, 후진하던 차와 부딪히고 나서야 뭐라? 겨우 멈춘 차량. 그런데 자, 여성이 운전석으로 잡아요. 들어갑니다. 알고 보니 여성이 차 주인이었는데요. 안에 실려있던 짐이 가속 페달을 짐이 눌렀대요. 그래서 운전자도 없이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다친 사람은 더 없었지만 M1 차 2대가 부서졌다는데 또 사고 치기 전에 제깍 청소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놀랍습니다. 짐이 지금 엑셀레이터를. 이야, 사람 몸무게만한 짐인가요? 이게 가능하나요? 신기하네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카페 안쪽으로 한 여성이 다가옵니다. 미리 주문해 놓은 커피를 찾으러 온 건데, 자, 그런데 그거를 자리에 엎어버립니다. 드디어 바닥에 확 들이붓고는 가버리네요, 그냥. 카페 매대며 바닥이며 온통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데 직원은 떠나가는 여성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똑같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황당한 이유예요. 애당초 저 여성이 커피를 포장해서 가기로 했었는데 네. 갑자기 배달을 해달라고 와서 생떼를 부렸던 겁니다. 아니, 여기 왔으니까 가져가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안 된다고 하니까 직접 찾아와서는 저런 짓을 벌였고 결국 직원이 다 치웠다고 하는데, 아, 신부 정말 못됐네. 못됐네. 다음 갑니다. 자, 날이 많이 더운지 시원한 차림을 한 부부가 아주 편안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특히 아내는 해먹고 아주 물화일체 같은 데 흔들흔들 흔들면서 누워 있는데 남편도 이 모습이 웃긴지 대뜸 사진을 찰칵 찍습니다. 아우, 금실이 좋네요. 자, 그런데 이때 장난기가 발동한 남편. 자, 재밌지? 다리를 잡고서 더 격하게 앞으로 세게. 흔들흔들. 앞바닥 아내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눈치 빠른 남편 일어나서 냉큼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아, 벌써 근데 도망치는 남편이 웃겼는지 누워서 실실 웃던 아내. 둘은 벌떡 일어나서 슬리퍼를 양손에 척 들고 반격을 준비합니다. 자, 문 뒤에 숨은 뒷모습. 아, 섬뜩합니다. 섬뜩해. 남편 전화를 무사했을까요? 아, 그 다음이 보고 싶은데. 아,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여성이 소파에 엎드린 남성의 등을 꾹꾹 마사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누워있던 개가 벌떡 여성의 행동을 유심히 보더니 같이 꾹꾹꾹 등을 힘껏 누르는데요. 야, 이거 뭐지, 이거? 개의 정성 어린 손길에 비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허리부터 어깨까지 점점 타고 올라간 개. 어깨를 집중 공략하자 남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격하게 흔들리는데요. 아, 더 아프겠는데요? 사정없이 당하던 남성이 몸을 옆으로 돌리고 나서야 겨우 마사지가 멈췄다고 합니다. 이거를 잘한다고 칭찬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 개 앞에서는 물도 함부로 못 마실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아, 개가 지금 때리는 주인을 괴롭히는 영상이거든요.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죄송합니다. 아, 예. 딱히 하실 말씀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한가위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연휴 마지막 날 한글날 9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